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열시 시즌2의 출생 김도영.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시즌2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오늘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요. 오늘 낮 서울의 기온이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33.9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수요일이죠. 오늘 주식시장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틀 연속해도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혜선 씨를 통해서 먼저 마감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아시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매도해주면서요. 이 매도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해서 20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1867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장중에 520선을 좀 위협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는요, 530.54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이틀 연속해서 시장이 좀 조정받는 거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지금부터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들 모셨습니다. 양순모 멘토 그리고 이효열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신흥국의 금융위기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양순모 멘토 오늘장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의 비이상적인 선물의 누적 매도가 오늘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 1만 계약 이상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약 한 1조 5천억 정도의 매도세가 좀 나타났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비이상적인 선물 매도가 왜 나타났을까에 대한 좀 이문점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오늘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하면서 한 11만 8천 계약을 좀 유지를 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죠.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미결제 약정이 많이 있다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것은 지금 시장이 빠른 변동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시장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더불어서 지금 하락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1조 4천억 정도 거의 올해 들어서 거의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결국에 너무 빠른 매도 물량들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그 타이밍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의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승을 좀 어느 정도 보여준 이후에 주가가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 상승을 좀 유도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에 따른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8월 27일 날에 우리 거래소 기준으로 좀 변곡 구간이 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아닌가요?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또 따로 이제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8월 27일이라고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바로 이 부분들은 옵션의 그 시간 가치를 이용한 그 데이트 트레이닝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그 옵션이라는 것도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즉,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옵션의 행사가 하나가 무조건 1,000원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그 1,000원에 대한 가치가 뭐 50만 원 혹은 30만 원, 10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가파르게 시장의 변동성과 또 선물 쪽에서 강한 드라이브가 나타나면서 지금 이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죽이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샘플러스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주식승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이 조정장을 좀 대비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분명 기다림은 좋은 매수에 대한 찬스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손 털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최근 들어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로 다시 잡고 있는 반면 기관 투자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봤지만 사실 기관 투자들은 우리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팔짱 끼고 좀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분명 지금 9월 12일 바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이 기점으로부터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전부터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제가 일단은 그 하나의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요. 9월 달에 이제 그 옵션에 대한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그 옵션에 대한 테이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투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뭐 수조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해지, 즉 보험을 가지고 분명히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든다라는 거고요. 또 자동차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동차 보험을 든다는 건데 이거를 또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행도 가지 않은데 여행자 보험을 들까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든다라는 거죠. 바로 그 코스피 거래소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옵션이라는 건데 이번 9월달 옵션에는 좀 많은 행사가들이 좀 대기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네. 양수모멘토 네. 오늘장 점검인데 지금 뭐 ECN 특구까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오늘장 점검 좀 짧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일단은 뭐 전반적인 거래소 기준으로 시장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이제 선물 쪽, 파생 쪽에 너무 치우쳐진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다.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파생을 좀 많이 운용시킨 그런 하루였지 않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승모 멘토께서 파생 시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효열 멘토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굉장히 좀 힘든 오늘 하루 움직임이었는데요. 추가적인 오늘 하락이 있었고 조금 아쉬웠던 것은 어제 사실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로 또 다시 한번 좀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 특히나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선물이 좀 대량으로 좀 출회가 됐기 때문에 10,000계약 정도. 네네, 14,000계약 이상 좀 출회가 돼서 이런 부분이 아마 큰 급락을 만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현물의 뭐 매도 추재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큰 지금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추세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예견하는 그런 좀 음봉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열면 또 오늘 그 유가증권 시장하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 현물 수급은 어땠는지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현물 수급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의 경우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8월 그 중순 들어서는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5거래일간 계속 순매수를 해주다가 오늘 이제 순매도로 좀 전환을 했던 모습이고요. 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등락이 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역대 최고로 코스닥 시장에서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오늘장 특징 업종과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주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는 사실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사실 오히려 사실 시장의 하락분보다는 굉장히 선방을 해줬다 이렇게 좀 표현해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에 오히려 뭐 개인들이 많이 또 하고 있는 중소형주라든가 개별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좀 등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승모 멘토께서는 오늘장 특징 업종, 종목군들 어떻게 보셨나요, 흐름? 저는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바로 네. 이제 3D 테마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그 3D 테마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3D 테마는 우리 시장을 그리고 산업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TPC뿐만 아니라 뭐 맥스로테 또 여러 가지 소재들 이제 기업들이 좀 주가의 상승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하루였고요. 여기는 그 3 테마를 제가 계속해서 부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시장은 결국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과 꾸준한 어떤 성장 동력이 있는 종목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뭐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거의 성장 동력이 있는 그런 그 차세대 먹거리를 계속 찾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에 대한 3 테마 계속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번 전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오늘장 점검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중에는요, 멘토들의 내일장 전략까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이슈앤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아시아 신흥국가의 금융시장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단기 불안정, 차별화 대상 부각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외인들의 선물 폭탄 매도가 이어진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감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화학업종의 업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화학주들의 내림세는 화학제품 가격이 약세 전환하면서 화학 업황이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학과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상승세와 하락세를 보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흥국가 쪽으로의 또다시 한번 위기설, 일축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확대가 되었으니까요. 그 부분 상세하게 좀 살펴보죠. 네, 오늘 장에서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요. 이 외인 선물 폭탄 매도 이어졌죠.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멘토들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멘토. 네.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이사록 때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네. 이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우려 분명히 글로벌 이제 증시에서도 많은 이제 포커스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를 표하면서 시장에 조금 다소 부정스러운 그런 시각이 좀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효열 멘토, 이 아시아 증시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굉장히 투자자들이 불안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은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인도 증시 또 인도네시아 증시가 최근에 계속 급하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가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올 초 대비해서 한 180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런 부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뉴스로 작용을 했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역시 문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역시 이 신흥국에 작용을 하면서 이 자금에 대한 부분, 외환에 대한 부분이 급격히 이런 아시아 증시에 타격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환율이 급등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환율 상황과 또 연계를 지어봐야 할 텐데요. 양승모 멘토 환율 상황도 짚어주셔야죠. 네, 지금 일단은 우리 환율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결국에는 그 환율의 변동성과 또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사실 지금 미국의 이제 T노트를 이제 놓고 보면요. 지금 현재 2.83에 대한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계속 제로 금리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양적 완화 축소가 나타난다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결국 올려야 되는 것이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금리를 계속해서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이제 풀려났던 이런 유동성 자금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회수해야 되는 시점으로 이제 놓고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이야기가 나타난 것도 바로 이제 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미국채의 10년 T노트에 대한 그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보면은 2012년도에 대한 고점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앞으로 지금 이 박스권 저항 구간이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즉 금리가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시장에 풀리는 그 유통 물량 자체가 조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한 3.5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네. 이 3.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히 시장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쵸. 결국에는 지금 주가에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하락 쪽으로 오는 이유가 이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환율은 우리가 통산적으로 지수가 상승했을 때 환율이 하락을 하고 또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데에 따라서도 지금 환율의 움직임은
그냥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 그 환율에 대한 지금 가격이 1117원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는 저는 1135원 이상을 좀 확인하러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은 즉, 지금 1135원을 넘어간다면 지수의 하락폭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결국에는 이 환율에 대한 부분, 즉 우리가 이 환율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은 항상 시세 차익을 원하기보다는 이 환율에 대한 부분, 환 차익까지 얻는다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그렇죠. 인지를 해야 된다. 네네.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두 마리, 시세 차익과 그리고 환 차익을 얻기 위한 외국인들의 드리블이 지금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리가 좀 유심히 체크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환율이 급등이 나왔을 때, 혹은 오히려 이제 그 환율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에 대한 그 관련주들은 일단 좀 피해놓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라고 한다면 환율이 지금 1135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셨으면, 네. 종합지수 쪽으로 위치로 본다라면 오히려 반대쪽으로 하락 쪽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후에 멘토, 이 국채 금리와 국채 프리미엄 상황은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리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금리가 전체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금리가 좀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가 지금 3%가 조금 안 되는 국고채 3년짜리 금리인데요. 2.97%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금리의 상승 부분이 역시 채권에 대한 수의 매도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아시아 증시의 위기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이제 빠져나가는 자금들 채권에서의 매도 물량 이런 것들이 또 금리의 상승을 좀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조금 올라온 모습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금리가 크게 상승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영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월면 또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의 위치는 지금 어떤가요? 네, CDS 프리미엄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네.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의 차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지난번에 그 버냉키의 발언에서 좀 CDS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지만 최근은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그 해외 쪽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시면 비교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CDS 프리미엄 상당히 좀 낮은 모습인데, 네. 지금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인도의 CDS 프리미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CDS 프리미엄입니다. 사고뭉치 둘이 위에 있군요. 네, 상당히 좀 CDS 프리미엄이 높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증시 자체도 상당히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최근에 아시아 증시의 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월면 또 지금 보여주셨던 한국과의 아시아 증시 간의 이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위험성이 도래될 수 있느냐 없느냐, 쉽게 표현해서 정부 쪽에서의 자금이 어느 정도 넉넉히 있느냐, 안정화가 돼 있냐는 거거든요. 정치와 경제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뭐 한국을 비롯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심리적인 문제도 상당히 좀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인도와 인도네시아 쪽, 또 태국 뭐 이런 쪽 증시의 위험성이 이제 좀 전이가 되는 그런 부분 정도고요. 말씀드렸듯이 한국 증시나 중국 증시, 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전체 국가적인,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3,30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어떤 심리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리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요, 국내 금융시장에 맞닥뜨릴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단기 불안정이냐, 아니면 차별화 대상 부각이냐, 이 두 가지 시점을 보고 이제 시장이 수군거리고 있는데요. 먼저 단기 불안정이라고 보는 시각은 어떤 의미인지 양순모 멘토 설명해 주시죠. 네, 뭐 98년도 때 이야기 나왔던 그 외환 위기, 그때에 대한 상황을 조금 이제 우려스러워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또 FOMC 이후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제 적응 기간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미국에서도 이제 달러를 계속 이제 회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중에서 이제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또 터져버리고, 이렇게 도미노적인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외환위기에 대한 또 대란이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런 그 의구심들이 좀 많이 드는 장이거든요. 사실 이런 장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시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또 미국마저도 양적 완화 조기 종료를 딱 때려버린다면은 또 그에 따른 또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단기 이제 불안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3년 초과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네, 그러면 차별화 대상 부각이라고 보는 시각은 어떤 의미인지 이효열 멘토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차별화 대상 부각이라고 그러는 거는 네.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동남아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별화가 됩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꾸준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 폭도 좀 큰 편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좀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증시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경상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적자로 돌아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한국은 좀 튼튼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최근의 증시 흐름은 마치 그 인도 증시나 또 동남아 증시와 비슷하게 좀 움직였던 점이 좀 아쉬웠던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실물 경기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갑이 좀 많이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열면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경상수지 흑자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해석들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 부분을 그렇게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좀 심리적인 영향도 좀 크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동남아 쪽에 수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리적인 우려를 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부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국내 시장에 맞닥뜨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멘토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양승모 멘토. 저는 좀 단기적인 좀 불안정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불안정. 네. 이효열 멘토는요? 일단 저도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특히나 심리 요인이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 상당히 큰 폭의 선물 매도와 또 현물까지도 좀 매도하는 모습들이 단기간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선물 매도 폭탄을 터뜨렸죠. 네. 그러면 하방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시장이요? 일단 흐름상으로는 좀 하방으로 좀 포지션을 좀 외국인들이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네. 선물을 좀 보시면 네. 오늘 상당히 큰 그 매도를 좀 나타냈어요. 14,000개 이렇게 나타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결제 확정도 상당히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업종 흐름에서도 보면 사실은 최근에 지지했던 한 1870선 정도의 지지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흐름에서 굉장히 좀 깨져버린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흐름상으로 보면 이전에 그 버냉키의 그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이 있었던 6월 초의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불안정한 시장의 변동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거 한국 시장 하락 시에 이 외국인 현물 매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매도세는 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양승모 멘토. 네, 우선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외국인들 자체가 우리 거래소를 많이 팔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좀 살짝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삼성전자를 많이 판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의 그 주가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을 놓고 보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삼성전자를 2012년도 그리고 2011년도부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나갔었거든요. 지금 여기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것이 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이 2013년도부터 사실 그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시장에서 약 한 22%까지 올라갔던 이 점유율 자체가 이제는
시장에는 한 16% 정도에 대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우리 거래소 쪽에 핸들링하는 부분들을 기관 쪽에 넘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입장에서는 지금 지수 자체를 크게 인식하기보다는 좀 삼성전자에 좀 포커스를 둔 지수 매도가 좀 우위 쪽으로 좀 낮춰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양성 모멘트 얘기를 좀 준비한 화면을 갖고 보니까 2013년도부터의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비중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을 따지면 우리나라 대표 1등 기업을 줄이고 있다라는 건 계속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부정적인 부분들을 놓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 거래소 기준이 시장의 수익률보다 상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1등 주식과 2등 주식 간의 그 괴리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빼놓고 우리 코스피 지수가 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그 이외에 2등주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2등주가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다음 2등주라고 했을 때 현대 기아차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같은 업종에 대한 맥락을 놓고 볼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LG전자를 놓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와 LG전자와의 그 시가총액 비율이 너무 그 괴리가 또 크기 때문에 사실 좀 삼성전자가 오히려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사실 외국인과 기관 간의 손바뀜이 좀 나타난 것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준다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보여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하셨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LG전자의 비중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직접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한번 좀 놓고 보면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로 약 시가총액 대비 16.74%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LG전자가 어디 있냐라고 보면요. 딱 17위에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 거래소에 미치는 영향이 1.06%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와의 괴리율 자체가 16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조정 장세죠.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 후에 마무리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지금 지수의 바닥을 사실 논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밀린다라면 계속 하단 밴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한번 걸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하 1850포인트 수준을 일단 확인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만에 하나 시장이 추세적으로 1850포인트가 최소 기준이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하방에 대한 시세가 계속 분출이 된다라면은 1800 이하로도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해외 증시를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일단 오픈마켓 시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을 한번 같이 놓고 보면요. 지금 다우지수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다우지수 차트를 놓고 보면 딱 60에서 15,000포인트에 딱 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딱 불안불안한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5,200포인트에서 15,300포인트 수준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15,00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14,500포인트 마저도 깨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2013년 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61선 터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61선 터치를 한번 이번 주에서야 이제 들어왔고 6월 달에는 한번 이제 확인하면서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반등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윗 매물에서 계속 눌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 쪽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증시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쉽사리 지금 위로 치고 못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후의 멘토는 이 조정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 모든 원인이 사실은 양적 완화 축소에 있습니다. 사실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지난번에도 흔들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아시아 증시가 흔들렸던 거는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9월 중에 실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9월 정도에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의 어떤 그런 위기 영향,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까지는 일단은 박스권 내지는 추가적인 하락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요. 네.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손실 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현금 비중을 어쨌든 조금 마련을 해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분명히 저점은 오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총알을 만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다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게 2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800에서 2000 사이를 지금 2년 동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지겨워라. 네,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힘드신, 또 많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셨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네. 박스권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1800선을 기준으로 두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도 경상수지 흑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일단 펀더멘털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싸다는 그런 관점, 특히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1800선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00선의 지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었죠. 이때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1650선까지도 한 번 터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양적 완화 축소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격파를 좀 받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미리요? 네. 반영을 좀 하면서 이미 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뉴스와 실제로 진행이 됐을 때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러한 양적 완화 축소 부분들이 정말로 아시아 증시, 아시아들의 위기로 간다면 조금 더 단기간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 위에는 다시 한번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멘토. 우리가 뭐 PER, PBR, 에비타, ROE 등과 같은 모든 걸 이제 종목별에서 많이 적정 주가라는 것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앞에서 말씀했던 1800포인트에 대한 중요점을 좀 인식을 시켜주셨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마켓쉐어 부분이 확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는 최우량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인데요. 현재 주가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보면 가격이 좀 싼 위치인가요? 아니면 조금 비싼 위치인가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사실 할인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미국이라든지 중국 증시라든지 전부 한 15배 정도, 13에서 15배 정도 이렇게 가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1900 이하라 그러면 한 9배 정도 수준, 이렇게 좀 굉장히 낮아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지금 경기 회복이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증시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그쪽에 이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쪽에 돈이 몰렸었고, 대신에 지금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 증시들이 어느 정도 자금이 좀 빠져나온다라면 저는 오히려 아시아 증시, 특히나 한국 증시 쪽으로의 어떤 매수 유입 정도를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 현재 시점은 아니죠. 네.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시기 자체가 굉장히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심리 불안정, 그리고 실제로 위기감들이, CDS 프리미엄들이 해외 증시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분명히 있는 구간이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분명히 지금의 1900선 이하의 주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우리 이효열 멘토의 말, 양승모 멘토는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지수 조정을 계속 보고 있는 시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계속 좀 늘려나가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바닥을 좀 논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왜요, 왜? 왜냐면은 제가 아까 옵션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MC분께서 잘라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좀 들어보죠, 네. 이제. 자, 우선은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 9월달 보는 옵션 테이블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보험을 들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9월 12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난 직후에는 이 보험을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왜 외국인들이 선물을 왜 이렇게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놓았을까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기는 옵션으로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물을 가지고 대거 투입되면서 그 물량들을 잡아 움직인다라는 거죠. 지금
보통 우리 기관들이나 우리 외국인들은 보통 양매도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허. 보통 개인 투자들은 양매수 전략을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내재 가치 0.01, 1,000원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정도에 대한 수준을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무한정 지금 요거를 양매도를 때면서 1,000원에 대한 가치를 만들 수는 있지만 개인들은 외국인과 기관만큼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플레이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10월달 이후에 내세울 전략이 없는 겁니다. 여기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옵션 행세가를 인위적으로 10월 달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아까 그 9월 달에는 살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랬죠. 정말 많습니다. 뭐 267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보면 뭐 225까지 계속해서 막 보여지는데.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 많다라는 게. 그렇죠. 9월 달 거는 상장되어 있는 네네. 상품이 많은데 10월 달 걸로 넘어가 보면 없네요. 없어요. 이 말은 즉 뭐냐? 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을 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2013년도 10월 옵션 차월모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게 지수 환산 대비 265 그리고 지수 환산을 따졌을 때는 2040포인트까지밖에 밴드가 안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보험 네. 상품이.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227.5 지금 지수 환산에서 1750포인트까지밖에 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네. 즉 지금 1750과 2040포인트 밴드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보험 상품 자체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2040포인트가 넘어가면 혹은 175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 외국인들과 기관들 입장에서 지금 벙쪄버리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작업을 분명히 할 거라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결국에는 이 손해보는 게임을 하기 싫어할 겁니다. 결국에는 보험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행사가를 만들려고 할 것인데 이거에 대한 최소 수치를 놓고 보면 1850이 무조건 깨진다라는 것이고 네. 만약에 지수를 반대로 올려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1950포인트 이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시장을 올리는 게 돈을 더 많이 쓸까요? 아니면 시장을 빼트리는데 돈을 더 많이 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거래소 쪽은 매수를 안 해도 됩니다. 즉 파생만 가지고 시장을 패대기를 치더라도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죠. 매도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투매가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제일 쉬운 방법은 투매를 일으켜서 지수의 하락을 만든다면 돈을 쓰지 않고도 분명히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을 만들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수를 인위적으로 이 옵션에 대한 해지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수를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키는 것이다. 즉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켰다라면 반드시 또 뭐가 있다? 주가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승모 멘토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은 네. 돈이 우리보다 많은 거는 맞죠. 응집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엄연히 따라서 사후증거금 쓰는 거 아닙니까? 파생시장에서. 맞습니다. 네? 지금 가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개인은 사전증거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이 파생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을 미리 다 갖다 선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관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때려 부은 다음에 나중에 그 증거금을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부어도 개인들은 한계치가 있지만 기관들은 무한 물타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개인과 기관들의 게임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제도도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증거금으로 가실 생각이? 사실 어차피 동등한 입장에서 이것도 한번 다이다이 뜨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다이다이네. 네, 같이 한번 정상적인 출발선상에서 같이 머니게임이 됐건 심리게임이 됐건 붙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네. 양승모 멘토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결론적으로 지금 차월물 부분에 대해서 보험 상품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수 변동을 지금 급변이 만들어낼 것 같아요. 딱 내린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수의 급변동이 지속될
9월 동시 만기까지 아직 남은 거래일수가 이제는 조금 롤러코스터 안전벨트 꽉 채우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에서 좀 더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추세를 보이던 화학주가요,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오늘 장에서는 이 화학업종이 전일에 이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한 2.2%가량 떨어졌는데요. 국내 대형 화학주 폭락 원인은 무엇이고 또 향후 어떤 업종들이 하락하고 상승할지 또 오늘장 또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주 폭락 원인이 뭔지 우리 이효열 멘토께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네,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좀 반등을 했던 화학뿐만 아니라 철강하고 지금 이제 정유업종까지 다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기분 좋게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화학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일단은 뭐 다 어떤 부분이나 그렇습니다만 일단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가미가 돼 있다 저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석을 꼭 하자면 사실 네.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의 수출 비중이 한 32%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큰 편이에요. 이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기가 있는 쪽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화학업종이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수기를 조금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7, 8월이 성수기인데 성수기를 지나가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 때문에 또 하락을 했고요. 네.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보셔도 최근에 사실 꾸준히 좀 올랐어요. 사실 6월달에 12만 원대에서 사실 20만 원 선 근처까지 좀 많이 좀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 성격도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화학 제품의 가격 이 부분도 이제 또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좀 화학 제품 가격들이 약간씩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차익 실현에 또 빌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멘토는 화학주 오늘 폭락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아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반대로 실망 매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오늘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뭐 LG 화학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하나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화학주들을 한번 세팅을 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간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화학주 대장주가 뭡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 저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요. 보통 대부분은 시가총액이 높은 업종들이 대장주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계속 그 변동성이 큰 종목을 가지고 그게 대장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거든요. 일단은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밀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저항 구간을 맞고 같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추세 반전이 오랫동안 됐겠죠. 힘들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 시점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시장 자체가 정말 애석하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뭐 실적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더라면은 결국에는 업황 개선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좀 시간을 가지고 텀을 가지고 좀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 오히려 저는 지금 화학주들을 좀 물려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지금 가급적 이 투매장에 좀 동참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시장이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최소한 20일선 위에서는 팔아야 되는 것이 수순이 되지 않을까. 여기는 지금 많은 종목들이 20일선을 이탈을 시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신저가를 보여준 종목들이 많지만 오히려 21선에 대한 기준으로 20선 위에서 팔자. 물려도 좋다. 20일선을 팔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대응에 대한 관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화학주가 단기적으로 너무 빠졌지만 우리 양승모 멘토가 그쵸? 제가 만약 들어서 조금만 올라오면 그동안 힘들었던 고뇌의 그 인내가 정리가 되고 다른 종목을 이제는 잘 가치 투자를 제대로 된 매매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기서 탁 떨어졌거든요. 근데 양승모 멘토가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동참하지 말자. 20일 이평선에 위에서 던질 생각을 갖지 지금 여기서 너무 하지 말자. 이 얘기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조금 저출쌤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효열 멘토는 이 앞으로의 화학 업종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앞서서 좀 말씀하셨는데 선반영돼서 이제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기대감도 있었고 특히나 또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매수를 좀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다시 좀 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박스권 대응이 좀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하락 롯데케미칼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LG화학 전체적으로 최근에 급등을 했다 다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최근의 하락도 좀 깊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점점 아시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는 부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나서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면 신규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매수 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 위치가 좀 될까요? 종목 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의 주가 위치를 보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만 롯데케미칼은 뭐 차트가 띄워져 있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었어요. 꾸준히 굉장히 그 정별 형태. 최저점 대비하면 거의 한 50% 가까이 급반등 나왔었죠. 네, 아주 두 달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19만 원 선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면서 급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 오늘도 밑꼬리를 달면서 오늘 변동성이 심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향후에 변동성이 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변동성은 좀 나올 거로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네. 장중 흐름에서 뭐 지금 60일선 정도가 되겠죠. 한 16만 원 정도 선에 터치가 좀 된다면 역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0일 이평선에 좀 붙여서 지지력이 나오면 다시 매수를 좀 해보자.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이제 화학 업종의 전반적으로 향후 방향을 체크했다면 이제 그 외의 업종, 앞으로 가장 빨리 반등할 만한 업종이나 좀 괜찮은 업종 짚어주실까요, 이효일 멘토?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견조한 업종은요. 지금 사실 그 자동차 업종은 사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쵸? 굉장히 네. 주도주군으로 좀 나가고 있고요. 네. 굉장히 오늘도 굉장히 많이 샀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를 좀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만 유일하게 네, 빨간 그래서 불을 일단은 켰죠. 추세적인 매매에서는 자동차군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낙폭과대주가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화학이나 철강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큰 낙폭 후에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관련주를 또 보셔야 될 겁니다. 지수가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가고 또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수 관련한 상품들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 ETF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좋은 상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수모 멘토는 이런 업종이 가장 그래도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업종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있긴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우선은 제가 아까 화학 업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네. 더 브리핑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화학 업종에 대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뭐 물려 있다 혹은 이렇게 고민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최근 들어서 화학 업종에 대한 기준을 놓고 보면요. 일단은 개인 투자들은 그동안에 계속 팔아댔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준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좀 주의할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조정을 좀 보여주었는데 개인들이 좀 매수를 했다? 결국 좀 수급이 좀 꼬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고점이 왔는데 개인들이 사고 있었군요. 네, 근데 너무 이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2013년도 1월 1일부터 그리고 현재 시점부터 화학 업종을 누가 얼마나 잘 매매를 했느냐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네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주황색 선은 개인들 거고요. 네. 초록색 선은 외국인, 이 빨간색 선은 기관, 그리고 네. 이게 검은색은 이제 지수거든요. 화학지수. 네. 네. 근데 이 흐름을 같이 한번 놓고 보면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6월 달부터 계속 팔아댑니다. 네. 그에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거기가 투자들은 바닥이었는데. 계속 매수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과 수량적인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금액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내가 100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를 사도 뭐 100만 원 산 거죠. 근데 그렇죠. 수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100개를 사야 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엔 누가 물량을 더 많이 했느냐. 결국에는 나중에 시장을 컨트롤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면은 그 부분들은 시가총액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럼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수량적인 부분을 놓고 보니까요. 기관이 개인 투자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렸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개인 투자들 거를 완전히 압도해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개인들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라는 것이고요. 기관들은 싸게 사서 더 많은 물량을 산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기고 있는 겁니까? 누가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사실 외국인들은 화학업종에 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바로 이 그 외국인들이 초록색인데요. 이 수량적인 금액을 놓고 보더라도 올해 초와 거의 큰 변동성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금액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금액적인 부분도 큰 변동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외국인들은 단기성, 그리고 물량 조율을 통해서 지수에 대한 밸런싱을 맞추는 것이지 네. 뚜렷한 아직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 현재 그 상황 보시면 물량 계속 털리는 거 보이시죠?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거 내가 들고 있었으면은 나중에 1년 뒤에 내가 100% 먹었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기관들의 물량들을 터느냐 안 터느냐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체크해서 놓고 본다면은 향후에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양성모멘토 고맙습니다. 금액으로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수량으로 체크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서요. 화학 업종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아이고 단기적으로 급락 나와서 힘들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양성모멘토의 멘토링이 이해가 좀 되셨다라면, 혹시라도 좀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다라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못할 경우에 샘플러스를 통해서 양성모멘토나 저출sem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화학주 같은 경우 강력하게 좀 홀딩을 하고 가자. 최소한 21 이평선 위에서는 정리할 생각을 마음을 먹고 단기 들고 가자라는 양승모 멘토의 의견, 그리고 2월 멘토 역시도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급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1 이평선에 대한 붙여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줬으니까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두 분의 멘토링에 맞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주쌤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장 이슈앤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이어집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우리 멘토분들 이틀 연속, 그러니까 학창 시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네. 남녀 모두가 다 학생 주임 선생님이 가장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부르기만 하면 일단은 긴장을 하고 갔었던 것 같은데요. 시장이 그만큼 갑작스럽게 이틀 연속의 급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역시도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군들이 포트에서 제외됐는지, 그리고 또는 보유 의견을 주고 계시는지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운영 원칙 저희 고지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포인트로 잡아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제시 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편입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3천만 원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들이 울고 웃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석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볼까요? 네, 셀트리온이요. 이틀째 조정을 받았지만 수익률은 끄떡없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64%에 육박하고 있고요. 오늘장 강보합을 보여준 현대하이스코 역시 누적 수익률은 21% 정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한국전력과 SO일 두 종목은요. 하락 전환돼서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네, 괜찮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장님의 종목이죠. 앞으로의 흐름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5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요. 에스텍파마와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장에서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손절가 이탈로 포트에서 제외되면서 손절 처리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3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3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 살펴볼게요. 금주에 새롭게 편입하신 코오롱 머티리얼, 아쉽지만 손절가 이탈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더 좋은 종목 추천을 기다려볼게요. 네, 다음은 5천만 원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자네요. 우리 오늘 금일 출연하신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세준과 한솔테크닉스가 포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탄력 둔화로 인해서 비중 20%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나무누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누 멘토의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오늘장 마이너스 4%대로 하락하면서 손절가 이탈로 매도했고요. 이 주파수 경쟁을 하고 있는 통신주 LG U+와 SK 두 업체의 선택안이 우세하다는 전망인데요. 앞으로 LG U+의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에 빨간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모두가 손절가 이탈이 오늘 발생이 되면서 저희 운영 원칙에 의해 모두 다 손절 처리로 매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좋은 종목으로 김영근 멘토가 복수열전, 시장에선 복수열전해도 충분히 됩니다. 저는 금일 계좌가 대박이 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천만 원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플렉스컴이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제 추천하신 종목이죠. 우전엔 한단, 오늘장 1,100원에 편입이 됐고요. 오늘 같은 장에 5% 급등하는 모습으로 편입 하루 만에 빨간 막대기 연출했네요. 현재 수익률입니다. 5.45%입니다. 1억 원 포트의 이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신청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딱 두 종목이 눈에 들어오기 쉽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시장 영향을 영락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적인 측면에서의 변동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요.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쌤 도영 씨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수익률 파란비 내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봅니다. 금요일 막장 토크에서요, 포트 점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장에서 조금 시장이 어제 오늘 대비해서 본다면 분명히 반등 나왔던 모습, 기아차가 가장 눈에 돋보일 수가 있겠고요. 대덕 GDS가 현재 매도 처리가 됐다는 걸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일진 디스플레이도 강한 상승을 좀 동반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 시간에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이죠. 김용준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요, 3거래일째 상승 중입니다. 수익률 현재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누적 수익률 3.5%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장에는 더 웃는 종목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요.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제 포트폴리오도 좀 봤는데요. 네. 최근에 좀 많이 보수적으로 지금 저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내용에 대한 의견은 금요일 막장 토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도록 하죠. 파란비가 많이 내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보유 의견들을 많이들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금일 출연하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가져가죠. 네, 먼저 이효열 멘토의 포트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 먼저 점검해볼까요? 네, 삼성중공업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최근에 가장 수주 부분 때문에 활발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워낙 이제 시장 영향도 좀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아쉬웠던 거는 4만 원 선을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하다가 좀 밀린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일단은 지지선은 지금 36,000원 선 초반 정도가 지금 지지선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으로는 약간 좀 21선 아래에 밀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좀 예상은 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올해 그 수주 흐름이라든가 또 가장 강한 조선주 중에서도 흐름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반등은 좀 기대해 보면서 일단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덕 GDS 손절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앞으로?
네, 대덕 GDS는 네,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대덕 GDS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플렉서블 PCB 쪽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내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영향들 단가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삼성전자 영향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하락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좀 봤습니다만 오늘 네. 역시 시장 영향과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큰 폭으로 좀 하락이 있어서 일단 매도 처리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아차 오늘 유일하게 빨간불 켰죠? GS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럴까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3분기를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그 아까도 이제 정유, 철강, 화학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GS 같은 경우는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장 후반부에 상당히 좀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밑꼬리들을 좀 완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3분기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또 자회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런 변동성이 좀 지나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금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지지선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어떤 매수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주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추세에서는 가장 강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추세를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의 매수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오늘은 기관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충분히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충분히 조정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실적이나 또 시장 기대감에 의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네.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기아차. 이왕, 시동, 건, 김해 네. 신고가 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진 디스플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요? 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부품업체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역시 터치 패널 쪽은 역시 태블릿 제품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최근에 호재 얘기도 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18,000원 선의 목표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밑꼬리를 달면서 상승으로 지금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와 수급이라면 목표가를 19,000원으로 일단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목표가를 19,000원으로 상향 조정. 알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양수 모멘트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쭉 살펴주시죠. 네, 우선 세종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아마 3D 테마에 대한 부각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큰 산업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사실 세종이라는 종목을 같이 포트에 넣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세종이 3D 테마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 항상 대장주를 좀 등극이 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이번에 좀 대장을 좀 뺏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다른 종목들이 좀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사실상 뭐 TPC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뭐 3.3이 거의 들어가 버렸죠.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삼성 쪽뿐만 아니라 여러 대기업 쪽에서 이제 3D 프린터를 계속해서 이제 주목하고 있고 차세대 먹거리 상품으로 계속 보고 있는 만큼 좀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바로 3D 테마라고 제가 찍었던 이 세종에 대한 문제 시세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겠죠. 물론 지금 이 종목도 이제 그 매수가 대비로 이제 고점 기준을 놓고 보면요. 약 한 13%, 15% 정도는 보여줬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그 테마를 좀 보면서, 일단 목표가를 상향시켰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가를 상향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시점인데, 아직까지 추세는 나쁘진 않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뭐, 기타 법인 그리고 내 외국인마저도 지금 시장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제가 그 주식승천에서도 나와서 이제 그 언급을 못 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서울경제에서 공개 방송할 때 이제 언급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8월 19일 날 월요일 날 기준에 주가가 이제 고점 자리에 났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밀리겠네요. 오늘 윗골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매물을 전부 다 소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고점 대비로 한 10% 정도 좀 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이거 같아요. 세종의 지금 신용 비율 자체가 8.3%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 기타 부분으로 사실 포석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이제 그 TPC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신용 비율 자체가 8.3%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이 직접적인 그 3D 프린터에 대한 매출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3D 프린터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좀 강하게 부각이 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차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대장에 대한 자리는 빼앗겼지만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신용 비율이 8.3%인데요. 이게 만약에 신용비율이 10%가 넘어가면 제가 비율 조율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시세가 나오는 시점까지 다시 한번 재대기를 할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종목 팔 거냐? 저는 안 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5,300원, 5,200원, 5,100원 이 수준에 들어오면 저는 제가 최초에 이 종목을 추천했을 당시에 5,100원에 저는 들어오면 살 겁니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었죠. 그렇죠. 저는 역시나 그 자리에 들어오면은 딱 한 번의 추매로 일단은 이 종목을 계속해서 저는 보유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요, 양성호는 또 네. 최근에 이 3D 프린트 테마가 불면서 네.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도 이쪽으로의 기술력이 인정되면서 가고 있고, 최근에 뭐 대장을 뺏겼다라고 말하기에 뭐 TPC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호조적인 레포트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 네, 부분인데요. 갑자기 튀어나와버렸죠. 네. 네.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라고 본다면 2차 전지 다음으로 하반기에 집중할 만한 테마로 봐도 손색이 없겠습니까? 저는 3D 테마는 앞으로 시장 자체에서 3D 프린터를 빼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할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 해드리고 정도요?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높은 사업성을 좀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김도영 씨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3D 프린터도 분명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또 지목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테마 같은 건 정말 잘 보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이 튄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 포트에 들어 있는 바로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한솔 테크닉스도 저희가 포트에 편입한 이후로 이것도 한 10% 정도 이상의 또 수익률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또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무선 충전 봐라. 이번에 2013년도 3분기부터 갤럭시 노트 나오고 또 더불어서 이제 무선 충전기 분명히 시장에서 각각 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이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업황 바닥이다라고 제가 충분히 인지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LED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2차 전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솔 테크닉스 정말 빠짐없이 그냥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제가 앞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시험 분석을 해드리면서 현금 비중 늘려나가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비중을 어떻게 더 추가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솔 테크닉스를 비중을 지금 팔기는 싫더라도 혹시나 더 좋은 자리 혹은 더 좋은 강력한 포트를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네. 일단 비중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종목 수는 3종목 이상을 늘리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한솔 테크닉스는 지금 19,800원 오늘 종가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에서 저는 비중을 20% 줄이고 세중 20%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 20%에서 총 40% 현금 60% 기준으로 일단 시장에서 대기하면서 차후 시장을 준비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래요. 내일자에서 오늘 종가인 19,800원에 비중 20% 줄어준다는 전략,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멘토들의 포트 점검해봤는데요. 저희 이어서 내일장 전략 이어집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흐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의 유창민 연구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의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주실까요? 수요일 미국 증시는 새벽 3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와 함께 마이너스 0.2%에서 0%대의 약보합 국면을 나타내며 개장하였습니다. 증시 개장에 앞서 미국에서는 주택자재 판매업체 로우스와 대형 소매업체 타겟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로우스의 경우 주택시장 활황으로 주당 조정순이익이 92센트로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매출 또한 15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및 예상치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타겟은 캐나다 신규 출점 탓에 2분기 순이익 예상은 상회했으나 전년 대비 감소한 1.19달러를 나타냈고 매출액은 17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4% 증가했지만 전망치 173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9월 완화 축소론이 시장에서 대세를 나타내다 보니 금선물 가격 또한 아시아장 중반부터 줄곧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12월물 기준 전일 대비 0.55% 하락한 1363선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증시와 함께 의사록 발표 전까지는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의사록 발표 때 벤 버냉키 드라기 총재 등과 같이 굵직한 인물들이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미국 같은 경우는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방향성 결정 못 지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볼 텐데요. 약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흐름은 어떤가요? 유럽 증시 역시 FOMC를 앞두고 관망세를 나타내면서 주요국들은 마이너스 0.5%에서 0%대의 변동폭과 함께 전반적으로 약보합 국면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신흥국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유럽장 들어 인도 루피아는 64.5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점을 또다시 경신했고요. 이것이 또 증시 상승 전환에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다만 전일 독일 재무장관이 3차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가운데 3.33%라는 큰 하락폭을 나타낸 그리스는 예외적으로 금일 1.5%가량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 장중 특별한 지표 발표가 부재한 탓에 시장은 개장 초부터 줄곧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자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관망세 역시나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내용들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습성, 특히나 외국인들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볼까요? 야간 선물은 새벽 이벤트를 앞두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산한 거래량을 나타내면서 보합권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간장에서는 어제에 이어 신흥국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이 매도를 크게 늘려 누적 포지션이 7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순매도로 돌아섰는데요. 개인과 함께 기관에서는 전일과는 달리 매수를 대폭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간장에서는 주간의 매매 방향성이 다소 컸던 탓인지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나타낸 가운데 외국인이 매수세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간 낙폭이 다소 컸던 탓인지 낮은 변동폭 속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현재 241.803 근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이후에 야간 증시,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두드러지단다라는 거 조금은 아쉬움이 도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사업부의 유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내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도영 씨가 또 확인해 주셔야죠.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중에서 가장 핵심들이 모두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에 가면 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경기 선행지수와 주택가격 지표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PMI 제조업과 비제조업 발표들, 그러니까 굵직한 것들이 한꺼번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증시 자체가 쉬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싶으니까요. 결과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조급한 매매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FOMC의 관전 포인트가 무엇일까 또 우리 멘토들께 질문을 해봐야겠는데요. 큰 흐름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또 의미를 부여해서 요동칠 거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제가 지속적인 시장의 상승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던 게 있을 겁니다. 일단은 기관 투자들의 꾸준한 순매수세가 있어야 되며 더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야 된다.
즉 지금 우리 시장 자체에 대한 매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시장의 19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 수준까지는 상당히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매물들을 받아서 올려야 되는데 그 매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결국에는 이번 9월달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 매물 폭탄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그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수는 일단은 183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일단은 뭐 지수 반등 시에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누차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8월 21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기준으로부터 베이시스가 강하게 한번 털려줬습니다. 네. 아마 최근 근래 들어서 베이시스가 그 백어데이션으로 6개월 만에 백어데이션 상태가 거의 깊게 처음 나오지 않았나요? 네, 지금 거의 베이시스 자체가 마이너스 0.7, 거의 오래돼서 거의 처음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베이시스가 상당히 많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매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베이시스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은 나와도 좋습니다. 오히려 1900포인트에서 나오는 것보다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 주가에는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이 프로그램 매물 구간을 매물을 누가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쵸. 사실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 지수의 거래소를 가지고 지금 들어올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히려 만약 지수의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는 외국인은 단기 시세 차익을 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요. 그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한번 들어오면은 자꾸 물고 늘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여기는 제가 많은 저희 회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시장이 명사수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딱 지금 쏠 자리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여기 한 방에 죽이지 못한다면은 내가 치명상을 입는 자리입니다. 즉, 지금 기관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쏠 자금은 있는데 지금 괜히 덤벼들었다. 내가 지금 이거를 확실하게 2000포인트까지 올릴 자신이 없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아예 안 쏘고 말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이 분명히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거래소 기준을 놓고 봤을 때 1830포인트. 지금 특히나 지금 일목상에 지금 매도 구름대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900포인트 이상은 안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만약에 1900포인트 이상을 준다면 오히려 매도에 대한 기회로 좀 일삼는 것이 좀 더 수월해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1830포인트까지는 바닥을 논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지수 받는 시 반드시 현금을 좀 확보하고, 만약에 현금 확보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한 ETF를 이용한 좀 해지 전략도 분명히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양성 모멘트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현금화를 좀 챙기자. 네, 그게 저는 그리고 좋다고 종목도 슬림화를 좀 시키자. 네. 네, 그래요. 네. 오늘 양승범의 또 하고 싶으신 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말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데요. 네, 여러분들 다시 보기 있으니까 꼭 살펴주시고요. 이효일 멘토는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최근의 급락이 일단은 아시아 증시, 특히 인도 증시나 인도네시아 증시, 또 태국 증시의 기인한 바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도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는 안 보여드렸는데 해외 증시 차트를 좀 보시면 인도 증시 차트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갭상승을 좀 시작을 했다가 다시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상당히 좀 급하게 좀 하락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도 증시나 인도네시아 증시의 어떤 하락에 대한 완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불안하게 움직인다면 역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버냉키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이 있었을 때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21선이 깨지면서 네. 음봉이 계속 연속해서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최근의 흐름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는 일단 하방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이틀간의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장중에 뭐 개팔이 크게 일어나든지 한다면 다시 한번 장중에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되고 반등이 좀 나온다면은 그럴 때는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해두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변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충분히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현금 비중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 다 현금화 전략을 얘기했는데 6월 초에 발생됐던 저 차트의 모형은 안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까지 맞춰보고요.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신 멘토분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양순모 멘토 그리고 이효열 멘토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 저희 또 많은 이야기 함께 했었죠. 내일장에서는 꼭 반등하는 시장의 흐름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